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앞서서 참여예산제의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업 만들기 과정을 혹시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여기구로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를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은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그다음에 그 역할과 관련돼서는 재차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참여예산위원회를 잘 운영한다, 잘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임의기구가 아니라 의무기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임의기구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는 기구들을 의무적으로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의미에서 임의기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이 참여기구와 관련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소속으로 주민예산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참여예산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참여예산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위원회입니다. 임의적으로 만든 위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법정위원회라고 하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비유를 쓰기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특정 활동을 폄하하거나 낮춰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 건데요. 이를테면 자원봉사와 참여예산 참여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건 의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성숙된 시민이라면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큰 문제를 삼지는 않죠. 하지만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의 여유의 산물일 겁니다. 제가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조금 여유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나눔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참여예산제는 그것과 다릅니다. 내가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나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분과원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원인데 전체 인원수가 10명이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10명에서 뭔가를 결정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죠. 이를테면 1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참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과반수는 넘어야 되겠죠. 이제 과반수가 넘은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역시도 과반수 정도의 동의는 있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정도 되는 분과인데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위원분들이 가봤자 재미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지 않기 시작을 하면 이 분과회의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결정했다라고 하면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열이면 열 힘들 거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정위원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왕에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위원회의 활동과 그다음에 회의, 그다음에 결정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강조드린 게 어쨌든 법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조드린 거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예산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야, 우리가 투표로 뽑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시민의 대표성이야?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은 투표나 내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봉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구민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대표성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체 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어도 거기에는 소위 이 전체를 대표할 만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신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예산위원분들이 뭐 다른 시민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뭐 직업이 어떻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평범한 도봉 구민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봉구의 각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위원회는 일반 시민과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의 행정과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의 기능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가 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제안자들은요, 사업을 제안하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도대체 내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내 사업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결국에 최종 총회에 상정이 될까 안 될까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혹은 미심쩍다면 이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이 제도를 되게 불신하게 될 겁니다. 결국 아는 사람들끼리만 한 거야. 결국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결정한 거지. 이런 식으로 불신을 갖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또 그것을 설득하는 것 역시도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많은 경우 때때로, 때때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참여예산위원분들이 마치 제3자처럼 사업 제안하는 시민과 행정과 이 사이에서 마치 제3자처럼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아닙니다. 참여예산위원회는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 사업부서에 반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제안된 사업을 구체화할 거냐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선수로서 이 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위원회로서 가장 강조드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예산위원이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때 여러분들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라는 의미에서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공인에 준하는 지위로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참여예산위원인데 이거 좀 해주시죠. 내가 참여예산위원인데 이 업체가 더 좋아. 내가 참여예산위원인데 내가 제안하는 곳과 계약을 하시오. 내가 참여예산위원인데 내가 소개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참여예산위원으로서 그 법에서 주어져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모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실제로 명함을 파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부서에 가서 그 명함을 활용해서 업체의 계약이나 혹은 본인이 사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어필, 홍보 이런 것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례는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 위원회에서 해촉이 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성과 관련돼서는 가장 갈등이 되는 게 지방의회와의 갈등일 거예요. 그런데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은요, 의회의 대표성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이거는 직접민주주의고 저건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더 앞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민주주의 형태는 민주주의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대의제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직접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참여예산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의 역할이 있고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보완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때때로 저는 그런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여예산위원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의원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이것을 제도화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지역 주민으로서 충분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회의 대표성과 협력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역할과 관련돼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쁜 측과 좋은 측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를 적대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히려 그것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무조건 안 하려고 해. 나쁜 사람들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했다가 오히려 책임을 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업부서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상대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기능을 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적격 검토를 해왔는데 참여예산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를 왜 부적격으로 했지라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거는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부적격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방식이라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한번 수용을 하시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개 기능으로서의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위원회는 뭐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때때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조례를 보십시오. 조례에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운영 원칙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조례상 정해져 있는 그 기능 중에서 그걸 다 사용하는 참여예산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조차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상의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참여예산 사업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숙지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행정 혹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시려고 하면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설명을 직접 들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사업을 심사하기 위해서 2시간짜리 회의를 하는데 1시간 반을 질의응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질의응답이 중요한 쟁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뭐예요 가지고 1시간 반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고작 30분 정도로 끝나는 거죠. 이 사업 어떻게 할까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점수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광경을 봤습니다. 사실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 제안서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그런 사업의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회의가 잡히면 그 내용들을 미리 아마 보내주실 거예요.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보내주실 건데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시간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부서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집행하는 건 결국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업을 잘 하도록 만들려면 그것은 힘으로 눌러서 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조차도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그 사업이 더 잘 될 겁니다. 즉, 사업부서는 참여예산의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현장 방문을 하거나 내지는 뭐 이럴 때 혼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 혼자라도 해서 개인별로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참여예산 과정은 집단의 과정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가 그리고 참여예산 내 분과가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개별 위원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가급적 동료 위원분들과 협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도봉구에서 살고 있었던 기간도 다르고 오랜 기간 살았다 하더라도 각각 배우고 있는 내용, 경험했던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뒷배경이나 내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그걸 잘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맥락은 잘 아는데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곤란한 사업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문제가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심의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셔야 돼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회의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톡방 등 SNS를 통해서라도 그런 정보들이 끊임없이 교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좋은, 괜찮은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목욕물을 맞추는 것을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겨울철에 목욕물을 하기 위해서 물 온도 맞추는 것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기계가 발달을 해서 자동으로 물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레버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온수 쪽, 냉수 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물 맞추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회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경험들이 다르고 갖고 있는 전문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배려하는 방식 자체도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관례에 의해서 반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회의 자리에서 왜 반말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선생님 혼자서 너무 말을 많이 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선의로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당했다는 경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가기 싫어지죠. 실제 어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분들 인터뷰 자료를 봤는데요. 어떨 때 참여예산위원회에 오지 않게 되냐, 그러니까 즉 왜 회의에 참여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순위로 동료 위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보기 싫은 위원이 있어서 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특징을 가진 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회의에 대한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존댓말을 쓰기로 해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래도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합시다.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은 할 수 있게 합시다. 회의의 운영은 한 번은 남성이 한 번은 여성이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 규칙들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누군가가 말을 길게 되면 위원님 5분이에요 5분 이런 방식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 회의의 룰을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회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미리 배웠거나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는 더 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위원이 되고 나서 이 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해보는 회의의 경험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규칙들을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면은요, 한 3가지 정도의 규칙은 거의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말을 하게 한다. 존댓말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시작 전에 회의 끝나는 시간을 미리 정한다. 요 3가지 정도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방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참조해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의의 규칙이 어떠한지를 공유하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여예산 과정은 특히 이 참여예산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서 이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도봉구의 참여예산 제도가 한 걸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3번째로 준비한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